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장 관련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에는 급하게 지금 전면 비대면 강의가 돼서 어쨌든 여러분 뵈려면 또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장 쪽의 그 강의 내용은 전반에 이어서 포장 설계와 포장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 포장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학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그리고 시공학 문제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 부분에 대해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포장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포장체의 지금 설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우러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할 때, 지금 이제 포장 설계라는 이런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인 토목 기술자가 포장 설계를 접하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색다르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포장 설계를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점이 이제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성 있고, 이런 구조물을 지금 목표 지향점을 삼는 게 아니라, 포장체에서는 지금 주어진 수명 동안 사용성,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객, 결국 차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설계 기간 동안 확보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자체가 안정성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지금 사용성에 굉장히 강한 이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어서 조금 약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도 간혹 접하고 합니다. 자, 지금 포장체의 그 층 구성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원래 있던 이 흙이 우리가 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노상 위에 차가 다니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흙 위에 트럭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트럭이 직접적인 트럭 과정에 있어서 노상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이 흙이 너무너무 약한, 그러니까 연약 점토 이런 상황이면 얘기가 좀 달리하지만 일반적인 흙에서는 이제 차량 하중을 지지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흙 위에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운전자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편하게 느끼게 가게 해주는 게 포장의 기본적인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얼마만큼 편안함을 느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용성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저 운전자가 저렇게 찡그린 얼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설계가 돼서 이 포장이 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함을 느끼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상의 종류가 이제 다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주어진 이 차량의 하중이 다 틀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차, 트럭, 버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승용차 이런 가벼운 이런 차량들도 있겠습니다. 차량 하중이 굉장히 틀리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이 도로가 포장체가 놓여진 환경 조건이 틀립니다. 환경 조건은 크게 두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온도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춥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지역도 있을 거고 1년 내내 굉장히 따뜻한 온도 조건 또는 굉장히 얼어있는 아주 차가운 온도 조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배수, 그러니까 물에 대한 조건이에요. 수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강우가 많은 지역도 있고 강우가 적은 지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장 설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런 교통하중 조건에 대해서 이런 환경하중 조건에 대해서 이런 노상 조건 위에 운전자가 이런 빵긋한 얼굴을 이게 편하게 느낄 수 있게 공용성을 확보해 주도록 포장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장 설계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포장 설계를 가는데 대표적인 설계법 중에 하나가 86년에 나온 에시토 설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학년이 되면 제가 수업 개설한 것 중에 우리 도로공학 설계에서 이 포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장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 기간이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 도로 포장 설계를 하면 30년 설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한 포장체가 특별한 전면적인 유지 보수 없이 30년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대체적으로 그렇고 아스팔트 포장은 한꺼번에 30년을 가는 건 굉장히 힘드니까 뭐 10년, 10년 이렇게 해서 10년마다 더 씌우기 같은 유지보수 활동을 전제로 전체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자, 교통량이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학 시간이니까 시공학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노상의 조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의 조건을 판단하는 게 지금 옛날에 과거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CBR이라는 지금 캘리포니아 베어링 레이셔죠. 그래서 이런 지지력의 B를 가지고 설계 입력 변수를 결정을 했었고 86년이 지나면서 이 뭐 상당히 과거의 얘기입니다. 86년이 기점을 지나면서 탄성계수 베이스에 탄성계수인데 반복하중을 받는 상태의 탄성계수 그래서 우리가 MR 회복 탄성 계수라는 이런 지금 물성치를 가지고 우리가 포장 설계를 임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의 특성을 평가하는 게 지금 이 회복 탄성 계수라는 것을 쓴다. 이런 얘기고요. 이 과거의 책에서는 이걸 회복 탄성 계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탄성 계수라고 칭하는데 동탄성 계수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하면 용어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뭐 시공학 시간에, 시공학 책에, 일부 책에 아직도 동탄성 계수라고 표현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동상 문제예요. 동상 문제요. 그래서 흙이 얼었을 때, 결국은 도로 밑에 있는 노상이 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시공에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노상의 물성을 평가하는 CBR과 MR, 그 다음에 이 동상방지층에 대한 설계, 결국 동상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회복 탄성 계수란 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포장체 밑에요. 차량의 하중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흙 입장에서 보면 차량 하중이 지나가면서 멀리 있을 때는 하중이 작다가요. 작다가 이 차량이 점점 다가와서 자기 위에 있을 때는 하중이 커졌다가 차량이 쑥 지나가게 되면 하중이 다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쓱 지나가면 이 포장 밑에 하부 입장에서 보면 눌렸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 차량 하중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나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이런 반복 하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의 탄성계수가 지금 우리가 회복 탄성계수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관계에 보면 힘을 줬다가 놨다 보면 어느 일정한 상태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울기, 여기 탄성계수죠. 이때의 활선 탄성계수, 이 기울기를 우리가 회복 탄성계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 탄성계수란 뭔가 이런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B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의 약자냐면 캘리포니아 베어링 레이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CBR 시험은 아주 과거, 그러니까 뭐 1930년대, 40년대부터 포장체에 지금 이 노사 또는 노체 밑에 있는 흙의 어떤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써왔던 거고, 지금 이제 설계법에서도 아직까지 CBR 베이스로 설계되는 것이 있고, 자, 이것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과거부터 이걸 많이 써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 흙의 품질 관리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CBR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CBR 시험이 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뭐 졸업을 해서 도로 현장에 시공 파트를 나가신다면 이 CBR 시험을 지금 직접 행할 수도 있고 뭐 옆에 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사용되니까 기사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출제 빈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CBR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표준 단위하중분의 시험 단위하중인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실험적으로 보면 흙이 이렇게 몰드 안에 갇혀 있고요. 위에다가 이런 쇠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모사한 거냐면 여기 이제 노상 형태가 되는 거고요. 위에 포장체 하중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를 이제 꾹 누르는 거예요. 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하중이 가해진 거죠. 그럴 때 지금 관입량과 하중 강도 크기를 그리면 꾹 누르면서 이런 커브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특정 지금 변형에서 하중 강도를 읽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시험의 단위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변형을 일어나는데 만약에 강도가 굉장히 크다 하면 이 흙이 굉장히 강도가 크다 하면 더 급격하게 일어나서 똑같은 변형인데 강도가 지금 더 크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흙이 굉장히 딱딱하다 그러면 지금 시험 하중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 하중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하중은 이 흙이 어떤 흙일 때 표준 하중이냐면 상당히 흙 중에 포장체로서의 흙 중에는 굉장히 좋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석이 들어있는 거의 기층에 해당하는 흙을 우리가 이 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표준 하중이에요. 그래서 CBR이 100이다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상으로서는 극단적으로 가장 좋은 흙에 해당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CBR이라고 하면 뭐 10에서 20 사이, 뭐 많으면 30까지도 가는 거고 보조기층 정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상적인 조건 하지만 보조기층 정도 되면 CBR이 한 30, 40 정도. 그 다음에 흙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CBR이 5 정도야. CBR이 3, 2 떨어지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의 점토가 굉장히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BR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CBR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지금 설계 CBR은 평균값에다가 최대 최소를 빼고 개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도로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CBR 실험을 여기서 샘플을 취하고 각각에 떠서 샘플을 취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기서 N을 몇 개로, 10개를 가지고 샘플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쭉 해서 지금 10개까지 실험했을 때 각각의 CBR 값이 나오겠죠. 1번에서는 CBR이 15였고, 2번에서는 22였고, 3번에서는 18이었고, 쭉 하고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CBR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이 구간을 하나의 포장 단면으로 내가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공을 행하는데 포장 단면을 너무 짧은 거리로 변화를 시키면 시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BR의 이 변동성을 고려해서 전체를 대표적인 하나의 값, 대표적인 CBR 값으로 평가하는 게 얘가 지금 뭐냐면 설계 CBR을 이제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위치하기 CBR 틀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체 평균에다가 뒤에 있는 변동성을 빼는 거예요.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의 차이를 자, 여기에 개수 D2는 요 개수에 따라서 D2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개수가 CBR 실험한 개수가 얼마일 때는 지금 요 D2 개수가 얼마다 하는 거를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설계 CBR을 결정하면 이러한 구간이 하나의 CBR로서 포장 설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회복 탄성 계수도 약간은 유사한 개념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써왔던 우리가 설계 긴 연장의 구조물에 있어서 설계 물성치를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수식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에 대한 이 관련 문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설계법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설계법들이 있는데 이게 현행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설계법을 따진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설계법이 있습니다. 한국형 포장 설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한 10년 정도 전에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일반 엔지니어 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금 설계를 행하는 것인데 아주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쓸 필요도 없이 개략적인 설계가 될 때 옛날에 과거에 쓰던 간편한 설계 방법을 아직까지도 일부 차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 방법이 뭐냐면 TA 설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을 다 얘기하면 TA 설계법도 굉장히 긴데 이런 것들은 일단 CBR을 골간으로 해서 설계법을 만들어준 거고요. 근데 T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등치 환산 계수인데 지금 이놈이 어떤 거냐면 이 T가 아스팔트고요. 이 T가 thickness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층의 두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층의 두께로 아스콘이죠. 아스콘의 두께로 환산하는데 만약에 아스콘의 두께가 얘가 10cm였다 그러면 이거는 TA가 10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스콘이 아니고 얘가 흙이에요. 흙. 예를 들어서 보조기층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기층은 아스콘보다는 약하잖아요. 자, 이 보조기층을 만약에 동등한 아스콘층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때의 두께는 얼마인가 하면 지금 흙이 약한 거니까 아스팔트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만큼의 두께를 확보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H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지금 아스팔트로 환산된 두께가 될 거냐 하는 게 지금 뭐냐면 TA 계수입니다. 그래서 아스콘층은 뭐 1.0, 표층용 아스콘층은, 기층용은 뭐 0.8, 뭐 보조기층은 0.4 이렇게 지금 숫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이 환산된 포장층의 두께를 가지고 지금 전체 포장 설계를 아주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 TA 설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간이 포장, 이런 간이 포장이라고 하면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이 정도만 해도 한국형 포장 설계법에서 일부 간편화된 걸 쓰기도 하는데 더 조금 뭐 그런 거 뭐 농로라든가 뭐 마을에 거의 교통량이 없는 이런 도로에 설계를 할 때는 이런 TA 설계법을 아직도 쓰고는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슬랩에 대한 지금 콘크리트 포장 설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냐면 콘크리트 슬랩이 워낙에 슬랩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설치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슬랩의 두께는 최소한 15cm부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30에서 33cm, 통상적으로 한 30cm 정도 두께를 가진 상당히 큰 두께를 가집니다. 밑에 흙은 지금 균일한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기능적인 역할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슬랩의 두께를 설계하는 게 지금 콘크리트 포장에 설계가 되는데 이때 이 밑에 있는 재료의 특성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이렇게 스프링에 이렇게 대체된 형태로 슬랩이 얹어 있을 때 이 교통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슬랩의 두께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이 등가의 이런 스프링 계수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냐면 지지력 계수예요. 그래서 이 지지력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런 스프링의 지지력 계수를 가진 스프링 위에 얹어 있을 때 슬랩의 두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지금 평판제하 시험에서 나오는 지지력 계수가 어떤 거다 이렇게 정의된다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평판제하 시험은 참고적으로 뭐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 뭐 일피 배우셨을 거고, 하중 제압판을 놓고 지금 힘을 가했을 때 지금 어떤 뭐 변이와 하중과의 관계를 끄집어내는 건데, 평판제하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로에서 평판제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흙막이 구조물에 쓰는 수평 지지력을 평가할 때 쓰는 지반 반력 계수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시험법이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 나가셔서 이 평판제하 시험법이 이 KS 기준에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도로에서 평판제하 시험을 할 때는 도로에 쓰는 평판제하 시험을 따르셔야 되고,
일반적이랄까요? 지금 여러분들 뭐 토류 구조물을 쓸 때의 평판제화 시험은 또 그 평판제화 시험을 따르셔야 됩니다. 뭐 기초의 평판제화 시험도 뭐 따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시험법이 나눠 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을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평판제화 시험을 잘못 수행한 경우도 제가 왕왕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장체에서 유지보수랑 이제 관련될 건데, 포장체 손상이 어떤 게 있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손상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다 보기 힘들 거고요. 그 중에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봐 나가려고 합니다. 자, 포장체는 지금 이런 흙 위에 차량 하중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반복적인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장체 설계를 본다면 기본적인 설계 개념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 위에 차량이 지나가면 얘가 꺾였다 놨다 꺾였다 놨다 이렇게 차량 하중이 지나다니면서 자, 그러면 얘를 차량 하중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량 하중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100만 번이 지나가고 200만 번이 지나가면 자, 얘를 내가 200만 번을 이렇게 놓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철사줄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철사줄 끊을 때 뭐 없으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 철사줄이 또 끊어지죠. 자, 이 포장체도 이와 같이 반복 하중을 받으면서 이 포장체의 면이 이제 이 균열의 손상 형태를 띄어서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파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로 파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로 파괴는 결국 두 가지에 관련된 거예요. 몇 번 지금 하중이 가 있느냐 하는 거고, 하중이 작게 가게 되면 얘가 조금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1000만 번을 가야 깨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중이 크게 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 100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만 가해도 또는 10만 번만 가해도 얘는 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 하중 횟수와 가해지는 하중 크기에 따라서 이런 피로균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진전이 되면 거북등 균열이 포장 표면에 균열이 갔던 게 뭐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균열이 쭉 생기게 되면 얘를 거북등 균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쫙 있고, 자, 여기 피로균열이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사균열이라고 있는데, 반사균열은 이제 포장의 손상 중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는 경우에, 자, 여기에 아스콘을, 근데 여기에 콘크리트 층이 있어요. 그래, 저번 시간인가요? 우리 콘크리트 공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떤 거를 지금 설치하게 되냐면 일정한 거리마다 수축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한다. 잘라 놓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또 하나는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은 기존의 균열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원래부터 잘라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지금 아스콘의 어떤 포장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원래 있던 이 균열이 타고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던 이 밑에 있는 콘크리트 슬랩의 어떤 균열 형태가 그대로 반사돼서 아스팔트 표면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균열, 얘를 우리가 반사균열 리플렉션 크래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했을 때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것들이 이런 반사균열이고, 이런 반사균열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요 층 사이에 뭐 우리가 균열을 전달을 못 시키는 이러한 어떤 층을 새롭게 억제하는 층을 두기도 하고, 아예 뭐 콘크리트 슬랩을 완전히 깨서 균열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아줄 만한 거는 소성 변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차 바퀴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요. 도로 위를. 그러면 이 차선이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지나간 쪽에 계속적으로 거의 유사한 자리를 반복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도로 표면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과대하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이렇게 주저앉은 이런 변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러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번역을 하다가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소성 변형 또는 차바퀴 페임 뭐 이렇게 썼는데, 소성 변형을 거꾸로 영어로 얘기하면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일라스틱 말고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러팅은 소성 변형 플라스틱 데포메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서 소성 변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얘를 그냥 러팅 이렇게 부르는 분들, 아니면 뭐 차바퀴 페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소성 변형이라는 용어가 워낙 포괄적으로 잘 쓰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성 변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소성 변형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소성 변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에 포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포톨은 뭐냐면 차 바퀴가 있는데 어떤 구간 차 한 부분이 도로 표면이 움푹 패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도로 표면을 보면 여기 있는 어떤 부분이 패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유가 온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이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의 한복판이 갑자기 움푹 패여서 차가 똘컹하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래요? 포톨하고 이제 부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도로 안전에 굉장히 위험 요인을 작용하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를 쳐다보는 게 이런 포톨 형태의 파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포장의 이런 손상 중에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의 손상인데 손상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사균열, 피로균열, 반사균열, 소성변형, 포톨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